84억 달러, 중국이 태국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 기업들의 악몽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고 한국 뒤에서 미국이 움직이며 태국과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을 건드린 순간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의 첫마디에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면서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국제관계학 수업을 들으면서 오늘처럼 강렬한 시작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강대국 간의 거대한 체스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태국과 한국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흰 칠판 앞으로 걸어가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곧 칠판에는 간단하지만 명확한 흐름도가 그려졌습니다. 중국이 태국을 향해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쏟아붓습니다. 그 다음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정책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국이 개입하면서 한미 경제 동맹을 강화합니다.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 포위망 전략의 완성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하필 태국인가요? 동남아시아에는 다른 나라들도 많잖아요. 바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교수님은 교탁 위에 놓인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들고 스크린에 띄운 동남아시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세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내륙과 해양권을 연결하는 관문이죠. 북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서쪽으로는 미얀마,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남아시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기억하시나요? 겉으로는 개발도상국들을 돕는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종속을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그 대가로 항만 사용권, 자원 채굴권, 정치적 영향력을 얻어냅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를 기억하시나요? 빚을 갚지 못한 스리랑카는 결국 그 항구를 중국에 99년간 임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태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말이죠. 최근 중국 자본이 태국 남부 고속철 구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84억 달러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 영향력을 심는 작업입니다. 교수님, 그럼 태국 정부는 왜 그걸 받아들인 건가요? 위험한 거래라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요. 당장의 이익 때문입니다. 발전소 건설, 항만 확장, 물류 허브 구축, 이 모든 것이 태국 경제에 당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대가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자, 이제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반도체 기술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반도체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70%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어떤가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1위 조선소 10개 중 6개가 한국 조선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교수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이야기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도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자동차 공장, 전자제품 생산 시설, 화학 플랜트, 태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동남아시아 생산 거점으로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인건비도 적당하고 인프라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태국이 중국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태국 정부가 갑자기 한국 기업들에게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자본과 연계된 사업은 빠르게 허가가 나는데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는 계속 보류되거나 거부당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하라. 수질 기준을 재검토하라. 현지 자본 참여 비율을 높이라는 끊임없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태국을 장악하면서 경쟁 상대인 한국 기업들을 밀어내려는 거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교수님은 칠판 위의 흐름도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둘째,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미국이 의존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오랜 동맹국이어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축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제조 능력, 공급망 연결성,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를 생각해보세요. F-35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무기들에는 수많은 첨단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만약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의 국방 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순간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태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고 한국은 그 경쟁에서 미국이 절대 일어서는 안 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써진 마지막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포위망 전략 완성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태국의 잘못된 선택, 한국 기업들의 위기,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개입.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국 정부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했는지 살펴보죠. 방콕 주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형 건설사, 우리는 이 회사를 A사라고 부르겠습니다. A사는 태국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해온 기업입니다. 고속도로도 건설했고 쇼핑몰도 지었고 현지 법인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죠. 신뢰할 만한 파트너였습니다. A사는 방콕 외곽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입찰했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죠. 주거단지, 상업시설, 도로, 인프라까지 포함된 종합 개발이었습니다. A사는 경쟁 입찰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A사는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태국 현지 법인과 협력 계약을 맺었고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했고 모든 인허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설계도 끝났고 자재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착공만 앞둔 상황이었죠.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국 지방정부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미 승인받은 평가를 다시 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새로운 수질 규제 기준이 도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미 승인받은 걸 번복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권한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규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거죠. A사가 추가 환경 평가를 준비하는 동안 중국의 국유 건설사 B사가 같은 지역에 비슷한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B사의 인허가는 불과 3개월 만에 승인되었습니다. 똑같은 수질 규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교묘하게 변명했습니다. B사의 제안은 현지 자본이 60% 참여하는 구조라서 심사가 간소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지 자본이라는 게 사실은 중국계 태국인들이 운영하는 명목상의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A사가 겪은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태국 전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한국 기업은 갑자기 국가안보검토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하던 공장이 갑자기 안보 위협이 된 겁니다. 전자제품 생산시설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공장 이전 압박을 받았습니다. 화학 플랜트는 채산성 재심사를 요구받았고요. 교수님, 그런 명목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럽죠.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직후부터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경제전쟁의 실체입니다. 총칼 없는 전쟁이죠.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허들을 높이고 관급 사업 발주 시 현지 자본 연계 조건을 붙이고 국가 안보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업권을 재배치합니다. 모두 합법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가의 기업을 몰아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저는 필기하면서도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태국 정부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동남아시아 지도가 나타났고 여러 국가들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환영받는 파트너입니다. 베트남을 보세요. 삼성전자는 베트남 최대의 수출 기업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가 삼성에서 나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포스코와 현대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이 모든 나라들이 한국 기업을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을 착취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협력사를 육성합니다. 베트남에서 삼성이 만든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30만 개가 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이런 파트너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은 당장의 인프라 투자는 화려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종속만 가져옵니다. 스리랑카가 그랬고 파키스탄이 그랬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인내했습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새로운 평가를 받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단기 철수. 손실을 감수하고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소송 제기. 태국 법원이나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셋째, 외교적 개입 요청. 한국 정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세 번째 옵션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미국이 등장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교적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태국 정부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태국의 태도는 완고했습니다. 중국의 뒷받침이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한국은 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전략적 협력 틀을 활용해 보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흔쾌히 응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한국 기업을 돕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적 팽창을 막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그 전략의 핵심 파트너였고 한국 기업들은 그 전략을 실행하는 도구였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미국의 개입. 태국 정부는 심각한 오판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압박하면 중국이 그 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조명을 조금 낮추자 프로젝터 화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의 개입입니다. 중국을 둘러싼 미국의 포위망 전략,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도 하죠. 이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그 전략망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축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CIA 마크가 보이는 문서 형식의 이미지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CIA 보고서의 논리 구조를 따른 것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태국 정부의 친중 기조 강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문서의 일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대외 의존성이 중국 쪽으로 급격히 이동할 경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게 되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전략적 공백을 초래할 것이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미국이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데 직접 나서나요?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이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교수님은 칠판 앞으로 걸어가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첨단 기술들은 현대 경제의 혈액과 같습니다. 미국의 첨단 산업도 한국의 부품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에도 삼성 부품이 들어가고 테슬라의 전기차에도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타격받으면 미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를 중국 기업이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망 전체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것은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국무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교수님이 연설문을 읽듯이 말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 기업들의 보호는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다. 우리는 우방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태국 정부에 강력한 압박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무역 제재 가능성. 미국은 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투자 제한 조치. 미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카드인 안보 협력 재검토입니다. 교수님,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한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한미 양국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공정한 시장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한미 경제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강대국의 힘입니다. 미국은 태국 정부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태국이 반발하면 즉시 보복 카드를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카드가 있나요? 무역 제재, 금융 제재, 안보 협력 축소,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카드는 군사기지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지도가 나타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도상의 한 지점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타파오 해군 공군 기지입니다. 태국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이 기지는 미군이 동남아시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부터 사용해온 역사적인 기지이기도 하죠. 미국이 그 기지를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지 사용 계약 연장을 보류하겠다고 압박하는 겁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안보 자산입니다. 중국의 압박을 받을 때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미국은 합동 군사훈련 축소, 무기 판매 제한, 군사 원조 삭감 등도 검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태국 정부에게는 심각한 압박이었습니다. 그럼 태국 정부가 굴복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태국도 자존심이 있는 독립국가입니다. 그들은 자주성과 외교적 주체성을 내세우며 반발했습니다. 게다가 뒤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중국은 태국에게 더 많은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군사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히 태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대중 포위망 전략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큰 원을 그렸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이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둘러싼 포위망의 일부입니다. 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 이 포위망에 구멍이 생깁니다. 미국은 그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충돌 국면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중국은 어떤 대응을 내놓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이 와중에 버텨낼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우타파오 기지 사용 연장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동시에 태국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교수님이 문서를 읽듯이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코브라 골드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것이며 제7함대의 순환 배치 계획도 재조정할 것이다. 코브라 골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다국적 군사훈련입니다. 매년 태국에서 열리는데 미국, 태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합니다. 이 훈련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태국의 군사적 위상이 크게 약화됩니다. 그럼 태국이 그냥 받아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은 독립국가로서의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태국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태국은 어떤 외부 세력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럼 중국이 태국을 지원한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국이 미국의 압박을 받는 순간 중국은 즉각 태국 편에 섰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문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태국의 주권과 독립적 외교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태국과의 전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무기 수출 확대. 중국제 전투기와 함정 구매에 대한 특별 할인을 제안했습니다. 둘째,
군사훈련 강화. 중국, 태국 합동 군사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해양 감시 체계 지원. 중국의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태국에 무상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완전히 미국을 대체하려는 거네요. 중국은 태국을 자신들의 영향권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충돌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기존의 규제 보류는 거부로 바뀌었고 새로운 규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동법 위반 조사, 세무 감사, 환경 규제 위반 적발, 모든 것이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한 한국 자동차 부품 공장은 갑자기 불법 폐수 배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말이죠. 전자제품 생산시설은 안전기준 미달로 조업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화학플랜트는 환경영향 재평가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선택지는 많았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생산 공장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했죠. 또 다른 기업들은 국제무역 중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은 프린트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CIA와 미 국무부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친중 경향이 가속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적 위험이 발생한다. 첫째, 우타파오 기지를 포함한 미군 기지 접근성 상실. 둘째, 동남아시아 전략망 연결 고리의 약화. 셋째, 중국 영향력의 급속한 증대. 넷째,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기술 공급망 교란. 한국 기업 철수가 미국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면 그 공백을 중국 기업들이 채웁니다. 그러면 동남아시아의 공급망 전체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미국 기업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 측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외교적 압박을 더 강화해달라고 했죠. 동시에 국제무역 중재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한 사례가 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습니다. 필리핀을 보세요. 1990년대 초 필리핀이 미군 기지 철수를 요구했을 때 미국은 경제 원조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파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면 즉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과테말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것이 지정학의 현실입니다. 강대국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군사적 압박, 경제 제재, 외교적 고립, 이 모든 것이 레버리지가 됩니다. 이 충돌 국면에서 승부는 세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공조가 얼마나 강력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국면입니다. 이 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교수님은 화면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띄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A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승리하는 경우죠. 태국 정부는 결국 미군 기지 사용 보류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경제 제재의 위협, 안보 협력 중단의 가능성, 이 모든 것이 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됩니다. 태국은 한국 기업에 대한 모든 차별적 조치를 철회합니다. 미국과 태국은 안보 협력 재협상 테이블을 열고 태국은 공개적으로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합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복원합니다. 보류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재개되고 새로운 투자도 들어옵니다. 한미 경제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미국은 태국을 중국 포위망의 핵심 거점으로 확보합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교수님은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갔습니다. 시나리오 B는 부분적 타협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이기도 하죠. 태국 정부는 완전히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합니다. 미국도 기지 사용 연장을 부분적으로 승인하거나 대체 기지를 물색합니다. 한미 양국은 계속해서 태국의 압박을 유지하지만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중국은 태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 약속을 유지합니다. 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계속합니다. 분쟁은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됩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도 아닌 거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C, 최악의 경우입니다. 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완전히 거부하고 중국 쪽으로 더욱 깊이 기울어집니다. 미국은 모든 협력을 축소하고 기지 사용권을 포기하며 경제 제재를 단행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대규모 철수를 강행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거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태국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거든요. 교수님은 동남아시아 지도를 다시 띄웠습니다. 베트남을 보세요.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베트남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을 떠나도 갈 곳이 많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이 모든 나라들이 한국 기업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하고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협력사를 육성하기 때문입니다. 태국이 한국 기업을 몰아낸다면 그것은 태국의 손실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태국은 중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겠지만 그들은 기술 이전도 하지 않고 현지 인력 교육도 소홀히 합니다.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에 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논리가 설득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분 후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나리오 B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태국은 자주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포기할 수 없고 중국과의 관계도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죠. 결국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5가지 전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취해야 할 전략입니다. 첫째, 한미 공조 강화,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차원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한국 혼자서는 태국을 압박하기 어렵지만 미국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둘째,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다변화입니다. 태국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생산 거점을 분산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기억하세요. 그럼 태국 투자를 완전히 포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태국도 여전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셋째, 정보전과 여론전 활용입니다. 태국 내 여론과 국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 경쟁의 원칙, 투자 안정성의 중요성, 시장 신뢰 회복. 이런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퍼뜨려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군사력만이 아니라 여론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전략적 인내와 선택적 압박입니다. 무작정 강하게 나가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압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외교는 예술입니다. 다섯째, 중국 봉쇄 전략 속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입니다. 미국은 태국을 중국 포위망의 핵심 거점으로 확보하려 합니다. 한국은 그 전략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지정학적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미국이 더욱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 5가지 전략을 잘 실행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균형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전략적 자율성과 안목의 중요성입니다. 국가들은 눈앞의 이익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태국이 바로 그런 실수를 했죠. 중국의 달콤한 제안에 혹해서 장기적인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외국 세력의 유혹과 압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냉철한 전략적 시야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동맹과 협력의 힘입니다. 한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미국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개입합니다. 이것이 동맹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서 경제적 이익까지 함께 지키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한국의 기술력과 공급망 경쟁력을 무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세계 1위입니다. 이런 기술력은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태국이 한국 기업을 거부한다면 베트남이 환영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환영합니다. 말레이시아가 환영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는 곳마다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태국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더 손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태국의 선택은 전략적 실수입니다. 중국의 투자는 겉으로만 화려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빚더미와 경제 종속만 가져다 줍니다. 스리랑카가 그랬고 파키스탄이 그랬습니다. 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지정학적 경쟁을 사업 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단순히 이윤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간 전략적 경쟁,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안정성,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업은 전략가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권력과 자본, 외교가 얽힌 복잡한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하는가입니다. 태국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태국의 손실입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말입니다. 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대처하고 한미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면 한국의 가치와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 오늘 강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올바른 전략과 강력한 동맹이 있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런 전략과 동맹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한국의 위상을 나타내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동남아 국가에서도 한국을 원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마저도 한국의 위대함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총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최근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뒤에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내용이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중국과의 협력으로 인해 미국과 멀어진 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보여주기식 외교를 시도합니다.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태국이 중국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판단했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잔입니다. 시카고 출신으로 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제임스 홀트 교수님의 강의는 미국의 대외관세 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교수님은 이미 칠판에 관세 정책과 국제관계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관세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간 관계를 형성하고 때로는 파괴하는 매우 강력한 외교적 수단이죠. 역사적으로 관세는 국가 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혹은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오늘은 최근 미국이 취한 관세 정책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고 세계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지도에는 여러 국가들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태국이 특별히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약 70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태국에는 36%라는 높은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36%라니 정말 고율이었죠.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에는 분명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최근 태국 언론 보도를 찾아봤는데요. 태국 정부는 이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육군은 7,300억 원 규모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130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사이버 보안 체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제 발언에 관심을 보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의견이네요. 이것이 바로 관세와 국가 안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태국은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 카드로 무기 구매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태국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시에 관세율 인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요.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태국 육군의 현대화 계획에도 부합하면서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제 분석에 만족해하시며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수잔이 언급한 것처럼 태국의 대응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이는 복잡한 외교적, 경제적 계산의 결과죠. 관세라는 경제적 도구가 어떻게 국가 간 안보 관계와 군사 거래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야. 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미, 중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야 해. 저는 무역, 안보, 그리고 국제 정치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그 복잡한 관계를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교수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국이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추진했지만 미국 국방부는 판매 불가를 통보했어요. 이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 거절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관심을 보이시며 질문하셨어요. 수잔, 그렇다면 미국이 왜 동맹국인 태국의 첨단 전투기 판매를 거부했을까요? 그 배경을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현재 두 국가는 사실상 전략적 적대국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태국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지만 최근 들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죠. 현재 미, 중 갈등은 4가지 주요 영역에서 두드러집니다. 첫째, 대만 문제입니다. 미국은 대만에 지속적인 무기 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자국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대만은 미, 중 갈등의 가장 뜨거운 지점이라 할 수 있죠. 둘째,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입니다. 미 해군은 항행의 자유작전을 통해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를 정기적으로 통과하며 이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와 수출 통제 조치를 지속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발전했죠. 마지막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스마트폰 등 20개 항목에 대해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 역시 양국 간 경제 전쟁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설명에 만족하셨어요. 매우 체계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F-35 판매 거부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미국은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요. F-3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이 집약된 전략 자산입니다. 태국이 중국과 군사 협력을 계속 이어간다면 미국은 이러한 첨단 기술을 절대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태국은 중국 군대와의 합동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중국산 군사 장비 도입을 늘리고 있어요.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F-35와 같은 최첨단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인식됩니다. 교수님은 저의 분석을 높이 평가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전의 분석은 현대 국제관계에서 무기 거래가 단순한 상업적 행위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 간 신뢰, 전략적 이해관계, 그리고 글로벌 세력 균형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F-35 판매 거부는 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은 이제 군사 현대화를 위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까요? 태국의 선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F-35 도입이 무산된 후 미국 측은 타협안으로 F-16 개량형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태국 공군이 운용하던 F-16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태국 공군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스웨덴산 JAS-39 그리펜 EF 전투기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 결정은 작년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교실 내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 미국산 전투기 대신 유럽 제품을 선택한다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태국의 공군 현대화 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국이 F-16 제안도 거절하고 스웨덴 전투기를 선택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태국이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스웨덴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동남아시아 지역의 직접적인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적은 국가이기 때문에 태국은 무기 거래에 따른 정치적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국제 무기 거래의 정치적 측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무기 구매는 단순한 물건 사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의 시작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태국의 이러한 군사력 현대화 움직임이 미, 중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나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F-35 거부와 고율 관세 부과 이후 태국은 국방 정책에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이제 태국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죠. 교수님은 최근 뉴스 기사 하나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태국어로 된 기사와 함께 영어 번역본이 나란히 표시되었어요. 매우 주목할 만한 소식이 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죠. 교실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태국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탁신이라는 이름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탁신 친나왓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 총리를 역임했으며 군사 쿠데타로 실각한 후 망명 생활을 해왔죠. 그리고 현재 총리인 패통탄 친나왓은 그의 딸입니다. 탁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만났으며 자신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국과 태국 간의 외교적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특히 관세 문제와 관련해 그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죠. 저는 이 소식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실각한 인물이 다시 외교 무대에 나서겠다는 것은 분명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는 태국 정치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의 공식 총리는 패통탄 친나왓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인 탁신이 미국과의 외교 협상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은 사실상 그림자 정부가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 상황의 함의를 설명하셨어요. 이런 상황은 태국의 정치 시스템과 외교적 신뢰성에 큰 의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짜 태국을 대표하는 목소리인가? 공식 정부인가? 아니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직 지도자인가?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 야당 지도자들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태국 야당은 이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식 외교 협상은 정부의 공식 대표단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탁신의 개입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물이 현재의 외교를 주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이는 태국 정부의 제도적 안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죠. 교수님은 태국의 정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해 주셨어요. 탁신 친나왓은 태국 정치에서 매우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는 빈곤층과 농촌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지만 부패 혐의와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으로 엘리트층과 군부의 반발을 샀죠.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실각한 후에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정치의 최근 상황에 대해 더 설명하셨어요. 2024년 패통탄 친나왓이 총리가 된 것은 탁신 가문이 다시 한번 태국 정치의 중심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군부와 왕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탁신이 미국과의 외교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태국 내부의 복잡한 권력 역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분석하셨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매우 미묘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탁신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을 통해 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 정부 채널을 우회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죠. 더구나 이런 비공식 접촉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탁신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태국 내부의 정치적 게임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태국 정부의 외교적 일관성과 신뢰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것이고 이는 결국 태국의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또한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권위가 약화되고 이미 존재하는 정치적 분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국제관계에서 공식적인 외교 채널의 중요성과 국내 정치가 외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태국의 사례는 정말 복잡한 정치적, 외교적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자, 이제 태국의 균형 외교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탁신의 미국 접촉 시도는 표면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태국의 전반적인 외교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태국과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근접성이 잘 드러나는 지도였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공식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강대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태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전략이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태국의 외교 정책은 점점 더 친중국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하지 않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교수님은 태국과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최근 몇 년간 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1대1로 이니셔티브를 통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죠. 군사적으로도 두 나라는 합동훈련을 늘리고 중국산 무기 체계 도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노트를 열심히 적었어요. 이런 미묘한 외교적 움직임이 어떻게 실질적인 국제관계로 이어지는지 배우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살펴봅시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스마트폰을 포함한 20개 품목에 대해 145%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를 내렸죠. 교수님은 관련 뉴스 기사를 화면에 보여주셨어요. 이 관세 면제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우방국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이 면제 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는 태국이 현재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국은 최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에너지 제품, 심지어 항공기까지 구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 카드로 보입니다.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신뢰 구축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딜레마를 설명하셨어요. 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최근 태국은 중국 쪽으로 더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실감했어요. 국제 정치에서는 때로 선택이 강요되고 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태국은 양쪽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경고하셨어요. 미국은 이미 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중국 또한 태국이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한 신뢰를 주지 않을 수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의 사례는 현대 국제관계에서 중견국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시며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선택과 미래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국의 현재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높은 관세 부과, F-35 판매 거부, 그리펜 전투기 선택, 탁신의 외교 개입, 그리고 친중경도 외교까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교수님은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태국 외교 고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떤 전략이 태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나요?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제게 눈짓을 하셨습니다. 수잔,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제 생각에는 패통탄 총리가 먼저 아버지 탁신의 유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태국의 외교 전략은 특정 인물이나 가문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의 자율성과 국제적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중국에 너무 가까워진 외교 노선은 결국 미국과의 신뢰도 잃고 안보 협력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교수님은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제 의견을 확장해 설명하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태국의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국가 지도층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국가 이익 사이의 분리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패통탄 친나왑과 그의 아버지 탁신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몇몇 경제 분석 보고서와 언론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태국의 일부 반정부 인사들과 경제 분석가들은 패통탄 총리가 사실상 아버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탁신이 중국과의 밀접한 사업 관계를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딸인 패통탄을 통해 태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죠. 이 말씀에 강의실 내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국제 정치가 이렇게 개인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탁신 가문이 소유한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의 외교 정책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 가문의 이익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거기에는 전략적 자율성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균형 외교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율적 결정입니다. 태국이 현재 필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단순히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입니다. 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해온 국가죠. 시암이라 불리던 시절부터 태국은 서구 열강의 직접적인 식민지가 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이런 역사적 지혜가 지금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이익을 지키는 것은 중견국의 영원한 과제인 것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태국이 진정한 균형 외교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치 지도층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국가 이익의 명확한 분리. 둘째,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회복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태국은 이제 그 어려운 신뢰 회복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우리는 모두 조용히 교실을 나섰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단순한 교과서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외교의 현실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태국의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딜레마는 국제 정치의 본질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태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국제 관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사람들의 삶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앞으로의 학업과 미래의 경력에서 오늘 배운 교훈을 항상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이 미국에게 보여주기식 외교를 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태국의 모든 선택이 뒷배경인 아버지 탁신 친나왓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